요즘에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네네. 그렇게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뭔가 이 나라에서 뭔가 네. 유심히 보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드는데 이게 실제로 빈번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올해 세수 펑크 40조 이상이라고.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들, 뭐 네. 삼성전자라든지 이익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세수가 많이 줄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세수가 좀 줄었으니 다른 곳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확보하는 곳 중 하나가 이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대상이 20, 30대. 네? 예, 20, 30대 이제 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대라고 하면 사실 첫 집 마련일 거거든요. 네네. 내 집 마련일 텐데 그들을 대상으로 더욱더 조사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 연령이 높을수록 네. 좀 자금 출처 조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연령이 어릴수록 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아무래도 연령이 어리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짧죠. 네. 더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본 소득이 제한이 돼 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어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됐다면은 무슨 돈으로 취득을 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0, 30대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70대 분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네. 이분 사회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겠죠? 그렇죠. 사회생활 한 기간도 거의 7, 80년, 90년 대란 거라는 거죠. 네. 이때 소득 뭐 신고된 거 어떻게 다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이 어릴수록 예,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예,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주택 한 채를 잘못 취득을 해서 네.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가족들까지요? 네네. 아,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왔느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이제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예, 조달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국세청 전산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것을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예, 국세청에 신고된 뭐 소득, 네. 아니 뭐 증여소득, 뭐 증여세라든지 뭐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득들을 신고한 세금 신고한 내역과 취득한 자산을 비교를 해서 이 신고된 소득보다 취득된 자산이 많으면은 네. 당연히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나오겠죠. 네.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큰 사람 위주로 예,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 자녀가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한 사실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세청은 이 부모님까지 확대를 해서 그럼 부모님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로 또 자금 출처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듭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네.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세무조사를 함부로 확대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상증세법 그 사무처리 규정이 나와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를 받아서 예, 그 자산을 취득을 한 한 혐의가 있다면은 이것은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된다. 예,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 사업장을 운영하신다. 네. 그럼 부모님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모님의 의사이시고 네. 예, 자녀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서 네. 주택을 취득했다가 뭐 부모님 사업장까지 세무조사 확대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굉장히 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이 네. 이 부동산 절세를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뭐 취득세 이런 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 네. 예, 그것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예요. 네. 과연 이제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어떤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부동산 절세의 가장 이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죠. 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가 정말 뭐 5억 정도의 아파트를 뭐 매수했다, 아니면 10억 정도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좀 내게 되는지를 좀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걸 납세자분들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산식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뭐 또 워낙 또 인터넷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구글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그 뭐 증여 상속세, 뭐 양도세, 보유세 모두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빨리 좀 계산을 해야 될 때 저도 이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도 가끔씩 활용을 하실 정도로. 제가 검사는 해봤는데 뭐 그 계산이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1주택자의 이제 또 생애 최초 구입, 이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 취득세가 200만 원 또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5억이라고 하면은 이 취득가액, 뭐 시가 표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동일하게 이제 놓고 이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1%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이 나오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을 받게 되니 감면 받고 300만 원. 여기 이제 지방세율이 또 0.1% 붙습니다. 뭐 그것까지 합하면은 한 뭐 3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가액을 좀 높여볼까요? 뭐 10억이다. 여기에 뭐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평형대냐 이걸 다 설정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억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3%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9억 이상이면 3%니까. 여기서도 또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까 제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근데 또 이게 취득세는 또 아니에요. 그래요? 취득세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주택 취득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를 이제 오피스텔로 하셔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이 오피스텔로 하셔야 되고 오피스텔로 하시면은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 상관없이 누가 취득하든 4.6%예요. 취득세가. 그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불리합니다. 무주택자는 그냥 주택 취득하면 1에서 3%인데 오피스텔 취득하면 4.6%니까. 반면에 다주택자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취득세율이 12%인데 오피스텔 취득하면 4.6%니까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다주택자분들이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내 집 마련은 이 오피스텔로 취득하시는 것은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산기로 취득세 계산을 한 번에 해보니까 참 좋네요. 그 다음 이제 보유세도 좀 내가 계산해보고 싶다. 이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뭐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공시가격은 이제 매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30일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그 해에 보유세 안 냅니다. 반면에 내가 이제 6월 뭐 2일 날 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나는 이 보유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딱 그 6월 1일이라는 그렇죠. 그 기간 그 기준으로 이제 보유세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려면 어디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좋을까요? 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히 쉽죠. 그렇게 공시가격을 조회를 하셔서 이 공시가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보유세도 나오게 됩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금 10억을 입력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는 12억까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산세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재산세가 한 14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납부서가 자동으로 고지가 돼요. 사실 뭐 이 재산세는 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그냥 고지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시면 됩니다. 되는 예, 거죠. 뭐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와 보유세 네네. 한 번에 주택 가격이나 공시 가격까지도 한눈에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보면 되고, 아까 세무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세세하게 또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범위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꽤나 정확하게 나온다고 또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한번 활용을 해보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4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본다면, 일단 맨 처음으로는 내가 이제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네. 갖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일단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과연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내가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비해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적진 않는지. 만약에 이제 적다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꿀팁을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네.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네, 비록 내가 이 주택을 대출 없이 취득을 할 수 있더라도 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받은 금액은,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니까 그렇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시길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는 실제 거주 여부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꼭 그 취득 시점만이라도 꼭 가족과 세대 분리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유세까지도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가까지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쭉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공쌤은 또 전문가니까 이렇게 다 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뭐 세금 정보 주로 네. 어디에서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주로 이제 이 책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했어요. 제가 뭐 책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뭐 제 책뿐만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부동산 세금 서적 보면은 네.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서적을 한 두 권 정도만 좀 이렇게 읽어 보셔도 어떤 이런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개념은 좀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란 것이 가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몇 억에서 몇십억. 세금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좀 큰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괜히 이 상담료 아깝다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뭐 지금 몇 주택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비과세 되겠지, 이렇게 본인 혼자 스스로 잘못 판단을 했다가 이 양도세라든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이 몇 억의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잠도 못 주무셔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담료나 이런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큰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꼭 전문가에게 한 번 더 본인이 아는 사실이 맞는지 좀 자문을 하고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절세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또 미처 또 전달하지 못한 좀 또 좋은 절세 꿀팁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꿀팁들은 제 유튜브에 또 많이 담겨져 있으니 좀 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 절세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공쌤은 계속해서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